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저거 궁금한데 저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아주 뭐 사소한 질문부터 아주 무거운 질문까지 다 하셔도 되니까요. 예,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유림이라고 하고 인하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그런 그 통상에 대해서 가장 블루오션인 국가가 어디일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두 분 다 그런 통상과 그러니까 외교적인 통상 부분에서의 관련 직종은 아니시지만 그런 그러니까 가장 유망 있는 통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망 있는 곳이 어느 나라이고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신남방 신북방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정책하고도. 예. 근데 이제 방금 해주신 그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되면 한 2, 3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20년, 30년 할 텐데 지금 블루오션인 나라가 계속 블루오션이겠느냐? 아니면 분명히 그것도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 관심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다라기보다는 이제 특히 또 공무원들은 이 자리를 계속 바꿉니다. 업무 이제 전문성보다는 보편성 내지는 그런 이제 계속 주어진 임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지역보다는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과거가 오늘의 한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좀 낮아 보이지만 뭐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각 단계별 또는 각 어떤 특징별 또는 구조별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 나중에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나에게 과제로 주어지더라도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신남방, 신북방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과연 뭔가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제 어떤 단어 앞에 신이라고 붙으면 분명히 예전 것도 있었겠죠. 즉 이제 남방 정책, 북방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죠.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CIS 이런 나라들이 막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북방 정책이란 걸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교역도 확대하고 또 CIS 국가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나서고 했는데 90년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성과와 지금의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는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또 남방 역시도 우리가 동남아를 뭐 그동안 전혀 관심 없었던 게 아니라 뭐 이전 정부, 그전 정부에서 계속 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고 또 통상 교섭도 벌여왔었죠. 다만 이제 목표가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북방 정책, 남방 정책 혹은 뭐 이제 4대 강국 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나라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또는 잠재적으로 고성장할 만한 나라 또는 이미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유망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조금 우리 관심을 이제 좀 그 고차원적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즉 이제 서로가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보자.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이제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 혹은 사회 발전 단계가 조금 그 뒤처져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함께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대상이 된 나라들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 즉 우리보다 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신남방, 그리고 북방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러시아, 뭐 몽골 이런 나라들은 주로 신북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판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렸던 거를 좀 빚을 갚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저도 제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오고 나서 꼭
과 이름을 쭉 보다가 이건 도대체 뭐라는 곳이지 중에 하나가 디지털 통상 경제과가 디지털 통상 경제과라는 곳이 통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갸웃갸웃했었는데 디지털 통상도 역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물론 국장님도 전문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 좀 쉽게 잠깐만 언급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예, 그 디지털 통상은 물론 이제 통상 그러니까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걸 규정하는 제도와 관련된 측면이 있어서 제도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WTO 관련된 거니까 아마 고 변호사님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 전 앞에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역의 그 특성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면 자동차는 다 기계였잖아요. 그 뭐 엔진도 있고 그 엔진과 기어와 타이어 이런 것들이 다 기계여서 그냥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의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기계 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걸 부가가치로 나눠보면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하나에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타이어가 100만 원, 엔진이 뭐 5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즉 자동차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껍데기, 즉 하드웨어와 그거를 운용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거의 가격이 반반 정도로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물건을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에다 자동차를 수출을 했다 또는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이게 하드웨어가 가죠. 근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편리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그 나라에다 보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출로 볼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디까지를 수출로 볼 거냐. 즉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상품들이 오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음악 또는 책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딱 국경에 딱 총 들고 지켜서서 이거에 관세를 매길까 말까 들어오게 할까 말까 이러던 시대에서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망을 통해서 오고 가는 상품의 이제 그 거래까지 좀 관심을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고 변호사님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아니요. 네, 분쟁은 했지만 그 관련해서는 사실 경험은 없는데 그냥 제가 이제 디지털 경제과죠. 네. 통상과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왜 생겼는지 그냥 배경에 대해서 약간 저도 이렇게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WTO 협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상품법, 뭐 서비스법, 뭐 지적재산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렇게 법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도 WTO 강요회의에서 이제 그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협상이 개시가 됐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한 10년 전 08년도에서부터 이미 이런 작업 계획은 있었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이렇게 공전된 상태에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너무나 이제 국제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 이제 WTO 차원에서 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저희 작년에 이제 통상교섭본부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다시 생기면서 그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 디지털 경제통상과도 같이 신설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직은 이게 법부가 이렇게 정비됐다고 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이런 정보 공개 뭐 그 얼마만큼 이렇게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점점 법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분 나라가 아니라 이게 이 디지털 통상 쪽이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문화 콘텐츠 쪽이시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질문. 네. 저는 국제통상학과 전공하고 있는 동안이고요. 저는 국제통상이다 보니까 통상인들을 되게 만날 자리가 되게 영광이고 되게 신기한데 저는 진로를 아무래도 무역이나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기업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치 못하게 국제 통상 일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또는 반대로 힘들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국통이라고 줄여서 하나 보죠. 국제통상이니까. 예,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가장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일단 고 사무관님부터 예,
힘든 거, 재밌는 거. 일단은 제가 이제 협상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대응과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업부 이렇게 5년 동안. 그때 협상팀에 있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협상하러 외국에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보통 주말에 나가서 주말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전에 출산 가기 전에는 이제 또 가기 전까지 이제 전략 짜야 되고. 부장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궁금해요. 그렇게 막 날 세워서 협상을 하다가 네네.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농담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뭐 쓱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뭐 이게 뭐 자기 캐릭터가 이제 뭐 원칙주의자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뭐 새로운 거 이렇게 궁금해하고 활달하시면 사실 통상 교섭에 오면 그런 기회가 참 많아요. 사실 이렇게 출장 가도 사실 여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호텔에서 이제 회의장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이 복도에서 이제 그런 약간 나라 도착하면서 그냥 그 나라 살짝 구경하고 호텔 가는 길에 살짝 구경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그들의 어떤 이렇게 좀 다른 사고 방식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호기심이 있다 하신 분은 저는 정말 통상 교섭 본부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궁금한 게 막 협상을 치열하게 하다가 잠깐 쉬거나 뭐 완전히 끝나거나 이랬을 때 네. 어떻게 그냥 싹 그냥 가나요? 어떻게 뭐 사실 딱 끝난 게 중간에 끝날 때는 또 바로 이제 의제가 논의된 게 있으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준비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되게 협상 갈 때 되게 출장이 되게 잦아가지고 친구들은 되게 좋은 데 간다. 특히 또 분쟁할 땐 제네바에 가서 제 가장 친한 친구도 너가 사실 이렇게 출장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뭐 어디 안 힘들다 갔다 그래도 스위스 제네바를 간 거잖아. 아니 가도 막 설마 너가 뭐 쇼핑 하나 할 시간 없었겠냐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결과 나오면서 진짜 들으니까 제가 그럴 시간 없고 진짜 없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없어요. 사실 그만큼 사실 치열하게 가고 그 치열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역사를 직접 쓸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초상 교섭본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상품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께서 막 뭐 장점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체력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했는데 제가 2년 지나고 그 말이 쏙 그래서 제가 퇴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뭔가를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었고 그만큼 체력을 여러분들 참 지금부터 운동 조금씩 해줘서 이렇게 쌓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약간 만약에 정말 선배로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건 정말 체력 키워라. 뭐 사실 체력이란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의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진짜 동감합니다. 네, 사람을 지금, 만나고 일을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고 젊은 나이셔서 실감을 못하시지만 네. 약간 정신력도 다 체력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네.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하고 이러니까. 네. 국장님은 어떠세요? 네. 예, 근데 사실 공무원은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을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그 일을 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간 분야에서 통상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민간 쪽에서 통상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국에도 그 외부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통상교섭본부 안에서도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딱 맞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찾고 막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아갈 쪽에서 그 통상 관련된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 뭐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또 그걸 합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공직에 있지만 민간 쪽에 있을 때 뭐 중남미라든지 베트남, 몽골 주로 이런 이제 신흥 시장들을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기업들은 거기서 이제 시장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가가지고 물건을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공무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고 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쪽 나라와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아, 저 나라는 저걸 굉장히 좀 약점으로 갖고 있더라, 또는 저거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대 정부만 만나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민간 분야에 계신 분들이 쌓았던 경험들을 그렇게 골고루 좀 공유를 해주면 그거는 이제 교섭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관세사도 있고 원산지 관리사도 있고 또 이제 변호사들 중에도 통상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이 생태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게 내 캐리어와 또 내 역량이나 장단점과 잘 맞을까를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통과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일본과의 갈등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FTA를 맺고 있거나 뭔가 통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통상 관계가 있는 어떤 나라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그러니까 양국 간 협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국가 간 힘의 차이 때문에 약간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다자 간 협상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협상 테이블에 많은 국가가 있다 보면 조금 뭔가 더 양국 간의 그런 협상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 간 협상이나 혹은 뭐 경제 협력체 같은 것이 실제로 뭔가 한 국가 간의 갈등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 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자답게 굉장히 날카로운 예,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먼저 답을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WTO로 가져가겠다. 근데 그 다자 협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WTO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작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 RCEP, RCE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 국가들, 한중일, 뭐 인도, 호주 이렇게 또 여러 나라들 합쳐진 걸 주로 다자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간에는 힘의 우위 때문에 불리하니까 조금 거의 불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서로 이제 좀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공동의 걸 만들자라는 게 다자 그 무역 협정 체계의 기본 출발점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좋죠.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신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뭐 일본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양보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좀 염치와 체면을 좀 챙겨도 될 만한 상황에서는 알면서도 좀 양보를 했는데, 자기 나라 경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면 뭐 체면이 뭐고 다 내팽겨치고 일단 실속을 차리게 되겠죠.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계속 자꾸 다자를 버리고 양자로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일 거고, 일본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자기 나라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같은 나라는 더 이제 다자의 효용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양자 체제가 일시적으로는 그 좀 큰 나라들, 좀 부유한 나라들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심지어 정치학자들에게서도 그 이제 공유되는 일종 공감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유럽 연합 출범을 했을 때 유럽 연합이 이제 경제적인 관세 동맹 뭐 이런 경제적 이익만을 자꾸 생각하고, 경제학자들은 그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유럽 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즉 경제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둘 사이에 싸울 가능성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싸움이 붙으면 서로 등을 돌려야 되는데 이미 남녀 관계에서도 비밀번호 다 알고 뭐 공동 명의로 해놓고 이러면 헤어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 간에는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글로벌 생산 분업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또는 중국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당신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는 걸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 지금 정윤모 장관님께서 통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자 협상을 좀 출장을 가면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데 다자 협상은 너무 바빠서 예, 눈 뜨면 협상, 뭐 눈 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요거는 질문 안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그래도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워낙 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만약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인터뷰를 안 나가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일본이 왜 저러는 걸까? 왜 저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걸까?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통상 전문가가 바라보는 지금의 현 시점의 상황은 제가 이 공직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인터뷰 안 해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서 하면 안 됩니다. 통상 국내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관심을 갖죠. 왜냐면 뭐 공무원들이 이건 내 담당 아니라고 던져버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안테나를 다 세우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나 또는 판단이나 이거를 모으는 거는 당연한 이제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담당자들한테 모아주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역안보과가 일선에 뛰면 그쪽에다가 정보를 다 몰아주고 또 이제 북방 관련된 이제 동북아과 쪽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동북아 쪽으로 이게 이제 사태가 더 악화돼서 만약 분쟁 쪽으로 연결되면 아마 다 분쟁 쪽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황이 아무래도 더 어렵다라는 게 1차적인 출발점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 세계 질서가 요즘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뭘 많이 해설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그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거고 바꿔 말하면 일본도 지금 이제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을 지지할 만큼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원론만 내세워서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한 가지는 우리도 잘못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런 좀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일종 반면 교사로 그런 걸 막아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일단 국가 간의 교섭이니까 아무리 일본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은 일본에게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는 이제 유엔이나 뭐 WTO나 이런 다자 체제를 통해서도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 듣다 보니까 통상은 진짜 좀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렇게 공직에 계시는 통상을 담당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뭔가에 뚜렷한 훌륭하고 바른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으면 아주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 회사원인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뭐 통상 교섭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돈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사람이 원래 다른 얘기 하다가도 뭐 돈 얘기 나오면은 좀 예민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통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최근에도 환율이 많이 좀 급하게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뭐 산업부에서는 뭐 환율이 좀 큰 변화가 있으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휴가 내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 좀 휴가 기간 아, 중이라. 휴가 기간이세요.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을. 네. 중이라. 환율 변동과 산업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예, 그 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산업부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율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의 통용되는 컨센서스고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한다든지 환율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그거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에 대해서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도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율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또는 어떤 업종에게 유리하고 어떤 업종에게 불리할까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그런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생산이나 소비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 경제 상황이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환율이 이제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장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뭐 반년, 1년 정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더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또 국민기자단 분들이 대다수이시지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또 방청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이렇게 또 젊은 분들 해주시고 싶은 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짧게는 또 통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또 얘기를 해보시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든 생각이 통상은 뭐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편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국장님부터. 네. 예, 일단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제가 대학생들이나 또 이제 젊은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자기만의 싸움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동질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그리 가는 게 안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오히려 우르르 몰려가면 몇 명만 굉장히 유리해지고 나머지들은 들러리 서다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싸움을 자기의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이라고 하는 게 큰 바운더리는 정해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여러 영역이 있는 만큼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노트에 적으시고 막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막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야 좀 기억을 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저도 젊긴 하지만 저 젊은 사람들 네 자신감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김의기 참사관님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분이 WTO에 있었을 때 외국 애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턴 모집 기간이 아니어도 메일을 정말 수시로 보낸대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좀 아쉬웠다고. 그래서 본인이 WTO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희 이렇게 한국인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인턴 학생을 처음으로 메일을 보낸 학생한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처음 그냥 문을 두드려 보라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통상하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정말 뭐 미국인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 딱 들어왔을 때 영어가 그냥
기본 영어는 다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영어에 두려움이 없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은 조금 이미 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냥 대화하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이러면 그 약간 그런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어는 정말 끊임없이 해야 하겠지만 영어가 하나의 장벽은 안 되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으면 도전을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상을 하면 뭘 공부해야 돼요라고 궁금해하실 건데 사실 통상은 지금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사실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장 쉽게 제가 하는 건 그럼 한미 FTA 협정문을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협정문에 어떤 챕터가 있는지 봐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분야 하나하나가 다 통상의 범위에 속하고 거기서 다 역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 자기에 맞는 분야를 조금 더 찾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미 FTA 협정문 봤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구 주무셔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좀 힘들고요. 오늘 오전에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언제는 경제 상황이 쉬웠던 적이 있을까요? 세계의 원조를 받으면서 그 기적을 이루기까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겪었고요. 고도의 성장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를 만들고 도약해 나갈 시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더 많은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 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산소통 팟캐스트 방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